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걷다 보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에던 포드 짐. 나에게 힘이 되는 마음 챙김 걷기 편입니다. 제가 한 2년 전부터 하루에 10,000보 정도 걷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잘 몰랐어요. 근데 쭉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확실히 다리에 힘이 생기고 알게 모르게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걷는 것은 명상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시골에 사니까 주로 숲속길을 걷는데요. 이 책을 보니까 꼭 숲속길이 아니더라도 멋진 산책길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상 깊었던 몇 가지 새로운 산책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서문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서문, 걸을 때는 그저 걷기만 하라. 우리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 중 하나는 잘 걷는 것입니다. 걷는다는 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행위 중 하나이지요. 걷는다는 신체 운동은 우선 마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동시에 마음이 좀 더 열리고 깨어 있을 수 있도록 마음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자유롭게 풀어지기 전에 마음은 지나치게 긴장된 근육과 같습니다. 이런 마음은 느슨해질 필요가 있는데 그래야 우리가 현재의 순간을 즐기고 현실과 마주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잘 걷고 나면 머리가 맑아지고 생기를 되찾게 됩니다. 이 책의 목적은 걷는다는 행위를 어떻게 우리의 인식 수준을 높이고 의식 있는 생활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활용할지를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걷는다는 행위를 더 즐겨서 결국에는 자연 세계 안에서 우리의 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지요. 걷다 보면 마음 뒤에 숨어있는 질문들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걷는 행위는 평상시에 편안하게 산책하는 것 이상일 수도 있고 거대한 강을 따라 지평선 너머로 우리를 데려다줄 하이킹 혹은 줄지어 선 산들 너머나 외딴 숲을 가로지르는 하이킹을 계획하는 것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이란 현실과 지속적으로 닿아있기 위한 방법입니다. 각각의 개별적인 존재, 즉 개인을 위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강력하고 잠재적인 파괴력을 가진 종의 일원인 우리들 모두에게 중요합니다. 마음 챙김은 인간의 본성과 불교의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이 항상 쉬운 일은 아니지요. 우리는 극도로 불안한 삶을 살아야 하는 위험에 처해 있으며 과거를 걱정하고 미래를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여기서 발견해야 할 삶을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낍니다. 어린 시절에는 무당벌레, 장난감 혹은 선물과 같이 단순한 것에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마냥 즐거울 수 있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결백한 기쁨을 잃어버렸다고 느끼게 됩니다. 2500년 전에 붓다는 무지와의 끝없는 싸움과 팔중도에서 중요한 요소로서 마음 챙김을 그의 가르침 안에 넣었습니다. 붓다는 제자들에게 그들의 몸, 그들의 감정, 그들의 생각에 더 많이 집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붓다가 살았던 시대는 거대한 변화에 휩쓸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에 의문을 가졌고 붓다는 삶을 탐구하기 위한 새로운 영적인 방법을 가르쳤습니다. 붓다가 보여준 초기의 모습은 앉아있는 모습입니다. 한 손은 앞으로 뻗어 땅에 닿아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전생에 맹세를 한 붓다는 자신의 맹세에 대한 증인이 되어달라고 땅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명상에 잠겨 있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머릿속에 존재하는 마음의 궁전 어딘가로 멀리 떠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질 세계와 정신 세계에서 현재의 순간을 비추는 안내자처럼 땅에 맞닿아 있습니다. 마음 챙김을 실행하는 좋은 방법은 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을 때는 그저 걷기만 하라는 붓다의 단순한 가르침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새로운 산책, 달과 함께 별과 함께 걷다 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가 지고 황혼이 밀려드는 것을 보며 시골의 풍광이나 도시의 풍경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저녁 시간은 긴 산책을 하기에 아주 좋은 때입니다. 어두워질 때까지 하늘의 색깔이 변하는 걸 지켜봅니다. 별이 나타납니다. 아마도 하늘에는 달도 떠오를 겁니다. 우리가 걸을 때 하늘은 우리 존재가 무의미하다고, 거대하고 오래된 우주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왜소한지, 우리의 짧은 삶과 무관하다고 느끼게 해줍니다. 하늘은 또 우리에게 차분한 경이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13세기의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는 그의 유명한 피조물의 노래에서 하늘에 대한 편안한 상상을 제시했습니다. 이 노래에서 그는 바람 자매와 어머니 지구를 위해 그의 신 혹은 태양 형제와 바람 형제를 찬양했습니다. 이런 시구도 있습니다. 달 자매와 모든 별들을 통해 신이시여 찬양 받으소서. 당신은 그들의 사랑스러운 빛 속에서 태양을 빛나게 했습니다. 1979년 로마 카톨릭 교회에 의해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가 생태 보호 운동의 수호신으로 선포된 걸 알았다고 놀랄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우주로부터 위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태양 그 자체만으로 우리를 왜소하게 느끼도록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지구 크기의 100만 배인 이 불타는 용광로는 40억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랬듯이 매 초마다 400만 톤의 질량을 빛과 열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용광로가 우리가 잘 아는 별입니다. 그것이 설정한 대로 그 빛은 대기에 의해 진압되고 붉어집니다. 우리는 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의 진화의 본질적인 실세 집단인 거대한 핵 에너지 공에 우리가 무엇을 비추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태양이 서쪽 수평선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갈 때 우리는 동쪽을 향하고 우리 세계의 라일락 그림자가 성층권으로 올라가는 것을 관찰할지도 모릅니다. 별들을 빛나게 해줄 어둠의 전조입니다. 우리가 일광에서 어둠까지 황혼을 통해 걷는 건 지구가 지축을 중심으로 돌면서 공간을 통과해 동쪽으로 구를 때 지구상의 우리 위치를 이식하기에 좋은 시간입니다. 달에서 온 소수의 우주 비행사들이 우리를 텅 빈 공허 속에 매달려 있는 푸르고 흰 크리스마스 장식 방울 같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아주 작은 세상에 사는 주민들로 본 것처럼 잠시 동안 그렇게 자신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별이 나타납니다. 북반구에 살면서 어느 여름밤에 산책을 하다 보면 밝은 별들의 여름 삼각형을 보게 됩니다. 백조 자리의 알파성, 검은고 자리의 직녀성과 독수리 자리의 견우성이 그 별들입니다. 하늘이 정말로 맑고 어떤 빛의 공해도 없다면 남쪽 지평선 아래까지 흐르는 은하수, 수백만 개의 별의 안개이며 모두가 우리 지역의 태양보다 훨씬 큰 태양인 은하수를 또렷하게 볼 수 있습니다. 멈추어서 그 거리를 생각하려면 그 별들은 우리의 사고력에 도전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별들이 하는 일입니다. 별들은 태양계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이 먼 거리에서 빛나며 우리의 삶과는 동떨어진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 별들과 우리의 관계는 매우 친밀하고 가깝습니다. 이 우주가 탄생했던 초기 단계에서 탄소, 질소, 산소, 칼슘, 나트륨, 칼륨, 철 등과 같이 생명체의 진화에 필수적인 원자는 없었습니다. 그때 우주는 대부분 산소와 헬륨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식물과 사람들을 만드는 데 필요한 조금 더 복잡한 원자들은 조금 더 단순한 산소와 헬륨에서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그런 핵 연금술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거대한 별들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별들이 생명을 다해 폭발할 때에 우주는 생명체의 화학 반응과 함께 그 씨가 뿌려졌습니다. 수십억 년 후에 지구를 포함한 행성을 거느린 태양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진화가 시작될 수 있었던 거죠. 길고 긴 임신 기간을 지나 우리는 탄생했습니다. 손전등을 이용하지 않고 익히 알고 있는 친숙한 길을 따라 어둠 속을 산책할 때 우리는 머리 위의 나무들을 의식합니다. 나뭇가지들의 검은 윤곽 사이로 별이 반짝거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숲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날아오고 우리의 후각은 갓 베어낸 건초 냄새를 알아챕니다. 마음을 다해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밤공기를 음미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별들에게 빚지고 있습니다. 별들이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여기에 있지 못할 겁니다. 이 글을 보고 나니까 밤 산책 정말 매력적인 산책이 될 것 같아요. 한번 꼭 해보려고요. 이번에는 반대로 혼잡한 도시를 걸어보겠습니다. 만약 도시에 살면서 시골에서 조용한 길을 찾기 위해 도시의 환경을 피하는 것만이 멋진 산책을 즐길 유일한 방법이라 결정했다면 그건 실수입니다. 혼잡한 도심을 관통하며 걷는 것은 그것만의 특별한 기쁨이 되며 마음 챙김을 실천할 수 있는 풍부한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재 이 순간에서 의식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당신이 누구인지에 더 깨어있기 위해서입니다. 도시가 시골 풍경과 비교해서 차선책일 수도 없습니다. 인류가 압도적으로 도시 종족이 된 건 사실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 지구에 살고 있는 우리들 중에서 50% 이상이 높은 건물이 가득 들어찬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동하고 도시는 농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가 확장되었을 때 무엇이 좋은 건지 긍정적인 것인지를 찾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을 실천하며 살아갈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붓다가 걸을 때는 걷기만 하라고 조언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우선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발견하기 위해 걷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매번 걸을 때마다 아마도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가까운 공원, 강변의 산책로와 묘지가 어디에 있는지 지도를 보면서 정보를 얻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길이나 도심 한가운데 있는 주요 도로에서 멀리 떨어진 한적한 산책로, 예전에 가보지 않았던 장소를 지도에서 찾아봅니다. 시골이 아니어서 유감이라는 생각 따위는 떠나보냅니다. 도시에는 동식물이 너무나 풍부해서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도시의 정원과 공원에는 꽃피는 식물들이 놀랄 정도로 풍부합니다. 우리가 수많은 나라에서 발견하곤 했던 것보다 더 집중적으로 더 많은 식물들이 도심에서 꿀벌과 수많은 종류의 나비를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묘지는 야생적인 삶이 특별히 풍부하게 남아있는 장소입니다. 특히 묘지들이 이끼가 뒤덮인 채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며 헝클어진 모습일 때 더 그렇습니다. 묘지에서는 다른 시골의 산책로에서보다 더 많은 종류의 새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핸드폰을 들고 가도 좋습니다. 그러나 꺼두도록 하세요. 모든 잠재적인 걱정거리들이 가득한 마음을 놓아두고 긴장을 푼 상태로 혼자 산책을 하는 것이 더 좋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도시가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느끼는 즐거움은 다른 때를 위해 남겨놓아야 합니다. 마음 챙김은 북인도의 변화하는 사회에서 수행으로 2500년 전에 처음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도시들은 발전하는 철강 산업에 힘입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마음 챙김의 방법은 제사장이 지배하는 카스트 제도에 의존하지 않는 영적인 길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에게 큰 호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꼬리표도 없이 교리에서 자유롭게 자신들의 길을 찾으려 애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도시를 탐험할 때 비슷한 상황 속에 놓여 있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혼잡한 도시의 보도를 따라 걸을 때 마음 챙김을 연습하며 그 리듬에 맞추어서 천천히 걷습니다. 아마도 가능한 모든 사람들을 무시하면서 무리를 밀쳐버리고 싶은 유혹을 느낄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부드럽게 흐르는 개울을 밟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을 흐르도록 놓아둡니다. 모든 얼굴들, 모든 인간의 유형들을 인식하세요. 내적으로 그들을 향한 선의의 감정을 표현하고 그들 각각이 또 다른 세계의 중심에 있다는 걸 스스로에게 상기시킵니다. 공원이나 강가에 놓인 의자에 가면 멈춰서 도시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이제 그 소리들은 조금 더 멀리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거기에 우리들과 함께 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그 소리들을 차단하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상의 대화를 방해하는 비행기 소리와 우리 곁을 지나는 교통의 소음을 무시하면서 말입니다. 위험하지만 흥미진진한 창조의 교향곡 일부인 인류의 모든 소리라는 것을 상기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세요. 도심에서 산책을 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 중 하나는 사람들이 퇴근을 한 후 가벼운 마음으로 긴장을 푼 채 식당이나 선술집에서 서로 만나는 그런 저녁 시간입니다. 당신은 수많은 도시의 특징인 강변을 따라 산책을 하며 태양이 지는 방향의 물 색깔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것 같은 푸른 보랏빛과 거기에 분홍빛이 섞여서 잔물결을 치며 변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오염된 도시 공기로 은색 안감이 예상치도 못하게 조금씩 나타나는 건 하늘이 때로는 도시 위의 모습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불로 들끓는 태양은 그렇게 빌딩 뒤로 가라앉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은 건강을 유지하느라 쿵쿵거리며 지나갑니다. 자전거를 탄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보행자들 사이로 자신들의 길을 찾아 앞으로 나아갑니다. 도시의 이방인들 사이로 익명에 익숙한 장막이 잠시라도 걷어질 때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뜻밖에도 멋진 저녁입니다라는 인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비 오는 날 산책을 합니다. 비가 내려요. 제발 가세요. 다른 날에 오면 안 될까요? 우울한 회색비가 유리 창문으로 흘러내리며 축구 경기에 대한 꿈을 망치자 기분이 우울해진 아이는 창가에 앉아 이렇게 노래합니다. 피크닉을 가려고 준비 중인 가족은 걱정스럽게 하늘을 쳐다봅니다. 야외 행사를 계획하는 사람은 화창한 날씨를 선사해달라고 신에게 기도하며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비는 꾸준히 규칙적으로 내리지만 날씨가 변덕스러워서 예측하기 어려운 곳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비를 흥을 깨는 짜증스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규칙적으로 산책을 하는 습관을 지닌 사람에게는 다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비를 즐기는 법을 배우면 세상에 대한 감정이 깊어집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준비를 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옷차림을 세심하게 확인하고 하이킹이 길어질 경우에는 비를 막을 만한 비옷이나 우산 등을 가져갑니다. 따뜻한 물로 즉시 샤워를 할 수 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다면 피부가 비에 젖는 건 곤란합니다. 몸이 젖어서 추위에 떨고 있을 때는 마음 챙김조차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음 챙김의 목적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더욱더 명확하게 바라보고 우리의 환경을 이해하고 조금 더 의식적으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전해져 온 무지의 안개를 없애는 것입니다. 비를 사랑하게 되면 인생의 경험이 풍부해집니다. 비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중 하나입니다. 억만장자나 대보호의 불을 능가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물이 있는 지구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애초에 여기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생명체의 진화와 물의 존재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화성에서 물을 발견할 가능성에 대해서 그렇게도 흥분하는 것입니다. 행성 지구는 거대한 대양, 만년설, 콸콸 흐르는 강과 민물의 호수, 표류하는 구름과 떨어져 내리는 비가 있어서 생명체가 성장하고 번창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의식을 가진 인간 존재가 길고 긴 유전자의 역사를 거쳐 출현하여 직립하고 의구심을 갖고 자신의 주변을 살펴보기에 매우 적합한 장소입니다. 여기에 과거의 신학자들이 발굴해낸 순환 논쟁이 묻혀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신성한 창조자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잘못 말하곤 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인류가 살고 있는 이 물이 있는 세계가 인류가 번성하기에 너무나도 적합한 곳이기 때문에 분명히 신에 의해 의도적으로 그렇게 설계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물이 얼면 연못 바닥에 혹독한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초기 생명체를 남기면서 얼음이 팽창하고 떠오른다는 이상한 사실을 덧붙였습니다. 오늘날 골디락스 행성, 즉 모든 것이 생명체가 진화하기에 딱 적합하여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너무 습하지도 건조하지도 않은 환경을 가진 행성을 언급하려는 종교적 관점을 가진 관찰자들은 더 적어졌습니다. 환경에 대해 이목을 끄는 이런 섬세한 조정에서 어떤 종교적 결론도 이끌어내지 않습니다.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모든 생명체를 위한 비의 가치를 유념하면 야외에서 산책을 하다 갑자기 소나기를 만나도 투덜거리며 불평을 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즐기게 됩니다. 심지어 젖지 않도록 철저히 무장한 당신의 방어벽을 뚫고 몇 방울의 빗물이 목 아래로 흘러내려 차가운 물기가 비옷 아래에서 느껴져도 당신은 그것을 현실과 즐겁게 조우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바위에 앉아 치즈와 토마토가 들어간 샌드위치를 먹으며 어깨 위로 후두둑 떨어지는 빗방울을 느끼며 당신은 이 산책을 망쳐버리지 않았다는 걸 상기하고 미소 짓게 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공기가 우리에게 중요하듯이 생명체를 지탱하는 물순환의 일부로서 비를 받아들일 줄 알게 되면 다양한 종류의 비를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얼굴을 적시는 부드러운 안개비나 소리 없이 내리는 촉촉한 빗줄기와 온몸을 흠뻑 적시고 살을 파고드는 날카로운 바람처럼 몰아치는 폭우를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나무들이 젖은 바람에 떨 때 가지에 매달려 흔들리는 커다란 물방울을 알아채거나 비가 내린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해안 절벽이나 산 협곡에서 뿜어져 나오는 물보라였다는 걸 발견하기도 합니다. 비는 태양보다도 더 오래되었습니다.
수평선을 가리며 눈앞의 풍광을 가로질러 표류하고 드리워지는 이 아름다운 장막은 얼음, 액체 혹은 수증기의 모습으로 우주 속에 항상 존재해왔던 물이 순간적으로 취하는 일시적인 모습들입니다. 지구 위의 물 중에서 해성에서 온 것은 얼마나 되는지, 45억 년 전에 지구를 형성했던 바위 안에 이미 있었던 물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 과학자들 간의 의견이 다양합니다. 어느 쪽이건 물은 고대 우주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비는 생명을 선사하는 순환의 일부입니다.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산책을 하는 일이 더 근사한 일로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당신은 걷고 있는 자연의 일부이다. 우리는 산책을 하면서 주변의 세계와 자신을 동일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바탕 소나기가 내린 후에 축축하게 젖은 땅에서 올라오는 냄새를 맡으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 땅의 일부라는 걸 기억해내고 생명을 유지시키는 비를 즐기게 됩니다. 정기적으로 산책을 하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는 노출되지 않은 세계를 바라보는 특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마음 챙김에 유념하며 산책을 할 때 시골의 경사진 길을 내려오며 혼잡한 도시의 시끌벅적한 거리를 통과하거나 야생숲을 지나 빠져나오며 지구 표면에서 우리에게 할당된 아주 작은 땅의 한 조각을 가로질러 걸으면서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웁니다. 자연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를 둘러싼 생명체 그물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질문이 담긴 생각에 몰두하고 아름다움을 감상하며 자신의 주변을 둘러보고 앞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는 나무, 벌레, 나비, 새들이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생태계의 산물입니다. 우리 인류는 긴 시간을 걸쳐 이 사실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이렇게 상호 의존하고 있다는 이 진실은 개개인이 각자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백 년 동안 진행된 과학 연구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력을 가졌던 현대 선지자들의 말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존 미어는 그런 선지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진실로 위대한 인물로 산악인이자 황야의 현자이며 마음 챙김의 산책자였습니다. 그는 캘리포니아주의 요세미티 계곡을 너무나도 사랑했으며 북아메리카의 훌륭한 국립공원을 창시한 사람들 중에서 가장 당당하고 강경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모든 다른 생명체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게 될 동료들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인류 진화의 초기 단계에서 인류가 자신들이 어떤 식으로건 자연보다 우위에 있다고 생각하게 된 건 이해할 만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주변 세계, 자신들의 생존과 즐거움을 위해 제공된 자원들을 착취하고 지배하는 것이 자신들의 권리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우월적인 자세는 초기 인류들에게 다른 모든 창조물을 지배할 것을 명령하는 유대 기독교 경전인 창세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존 미어는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던바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11살이던 1849년에 가족과 함께 위스콘신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부친은 매우 엄격한 전제주의적 경향을 지녔고 복음주의에 충실했으며 존 미어에게 신학 전체를 암기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에서 바다의 물고기, 공중을 나는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를 지배하고 자연을 정복할 것을 인류에게 명령하는 신성한 지시에 대해 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새로 이사간 집의 숲을 산책하고 나무와 새들을 사랑하고 산을 동반하고 빙하를 탐색하며 성장하면서 그는 사물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신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다른 책, 자연의 책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황무지에 대해 말하고 자연의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신은 황무지 안에 세계에 대한 희망이 놓여 있다고 썼으며 매우 신선하고 결점이 완화되지 않은 황무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 걸을 때마다 사람은 자신이 추구하는 것 이상의 것을 받게 됩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는 인류에겐 절대적으로 황무지가 필요하다고 썼습니다. 피곤에 절고 신경을 많이 쓰고 지나치게 문명화된 수천 명의 사람들은 산에 오르는 것이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황무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아있는 세계를 상업 중심으로 때로는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것에, 거대한 삼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내는 것에,
혹은 북극곰에게 총격을 가하는 것에 즐겁하며 미호는 그것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산책을 하다 보면 우리를 살아있도록 하는 산소를 공기 중으로 내뿜는 나무와 우리가 공동의 주상을 공유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매일 빵을 제공하는 곡물과 관련있는 식물과 같은 저작물에서 나왔습니다. 산책을 하다 마주치게 되는 들쥐, 다람쥐, 소와 말은 우리와 가까운 포유류 사촌들입니다. 이 세계가 우리에게 속하는 것만큼 이 세계는 그들에게도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합작 투자한 기업의 소유주입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의 삶과 공명하는 자연도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앞으로 돌진하고 진화하면서 새로운 형태를 탐구합니다. 대지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으면 잡초와 덤불이 땅을 점령하고 버들잎 바늘꽃, 분홍 바늘꽃, 쐐기풀, 가시 금작화와 층층나무로 재빨리 뒤덮입니다. 삶은 정적이지 않으며 우리가 마음챙김을 통해 발견한 평온함은 자신을 순간에 갇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의 삶은 진화하고 변합니다. 그것은 삶의 과정에서 볼 수 있는 자연스러운 특징입니다. 이 책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책을 보면서 산책을 하면 또 다른 마음챙김, 다른 느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은 비 오는 날, 도시에서 달밤에 여러 가지 산책을 즐기시는 생활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